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이제 오후에 올렸던 Q&A 이어서 바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시님이 써주셨어요. 암호화폐가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지식인들도 꽤 있는데요. 이들 주장은 비트코인을 특정 세력이 최고를 독점하고 있고 마음대로 하드포크할 수 있다. 그 말은 화폐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사기다라고 합니다. 국가가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가 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또다시 특정 세력에 의해 하드포크가 일어나고 해시 전쟁하면서 시장이 교란되고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하드포크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이렇게 늘어난다. 개수가 비트코인 개수는 원래 이제 2100만 개로 최고를 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처럼,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를 또다시 하드포크해서 비트코인 SV, 그리고 뭐 비트코인 캐시만 있는 게 아니죠. 비트코인 뭐 골드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또 뭐 비트코인 캔디도 있고, 뭐 비트코인 슈퍼인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제가 계속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맨 끝에 얘기하셨던 것들은 아마 그런 게 있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또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서 나온 또 다른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관심조차 없는 거죠. 그리고 시총 자체도 거의 무의미한 수준의 시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제 이름을 걸고, 아니면 비트코인 H, 비트코인 오리지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 비트코인, 제가 주도적으로 하드포크를 해서 만들어낸 이 비트코인 오리지널, 이름은 이제 그럴싸하게 오리지널을 붙여서 했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이거에 가치 부여를 해서 사용을 하시겠냐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결국에 그런 코인들은 바로 이제 영원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비트코인 SV에서 그 크레이그 박사가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언론에서 자기가 나카모토 사토시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 부여를 하기 위해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돼요. 주목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야, 그래, 이거 진짜일 수도 있겠다,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정도의 어떤 신뢰라도 있어야지 이게 이제 가치가 유지가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급격히 이제 그 가치는 영원으로 수렴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드포크 한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부여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현상은 더 많아질 거고, 어줍지 않게 하드포크해서 이걸로 돈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한번 자신들이 이제 돈을 투입을 해서 끌어올려 보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은 오히려 된통 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드포크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케팅 비용도 충분히 많이 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제 개발진들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을 내가 들어간 만큼 돈을 뽑아야 되는데 뽑을 수 있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하드포크 돼서 어떤 코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비트코인 갖고 있는 기관이, 비트코인을 10,000개, 100,000개 갖고 있는 기관이 그런 코인을 누군가 해서 하드포크 돼서 받았다고 합시다. 줬어요. 그래,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들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이거 딱 봤더니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시장에 던지는 겁니다. 근데 던질 때 누가 받아야 돼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땐 그거를 발행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했던 처음에 그 비트코인 하드포크한 그 세력이 그걸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되겠죠. 오히려 자신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SV가 그냥 하드포크 돼서 막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 그리고 특정 세력이 최고를 독점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의 어떤 그 발권력,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권력을 누가 갖고 있나요? 페드라는 민간 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처럼 보이는 민간 기관이 그 발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달러는 화폐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비트코인 채굴을 독점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오히려 저는 되진 않는다.
문제가 되진 않는다. 물론 이걸로 인해서 뭐 51%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을 아까 교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만약 51%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 금액을 투입해서 성공한다는 이제 보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도하려는 어떤 세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이제 있었고 했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됐던 그 독점 채굴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코인들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죠. 언제든지 어떤 장부 조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코인들은 여러분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예, 홍신님이 써주셨어요. 금융권에 있는 분들도 암호화폐 흐름은 엄청 연구할 텐데 지금처럼 싼 가격에 본인들도 조용히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이건 아니야, 주식과는 달라, 어떤 나름의 근거로 이래서 사기야 하는 생각으로 투자를 안 하는 걸지, 이제 제 주변의 지인분들 의견이 어떤지 이렇게 궁금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제 주변에 이제 뭐 증권회사 계시는 뭐 분들, 지점장님도 계시고 그렇게 한데 제가 당연히 얘기를 드리죠. 제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드려보면 관심은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회사에서 이런 걸 좀 규제를 합니다. 회사에서 뭐 그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공문 비슷한 게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하지 말아라. 뭐 공무원들한테도 재작년에 2017년도에 다 그런 공문이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암호화폐 투자하지 말라고 그렇게 왔었고, 금융권들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회사별로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회사의 오너라든가 CEO가 우리 회사는 좀 더 이걸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암호화폐 뭐 블록체인 관련된 세미나도 회사에서 주체적으로 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회사 오너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야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쳐다보지도 마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직원들이 뭐 개인적으로 관심을 둘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이거를 공공연하게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뭐 고객들한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금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 각각 케이스마다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예, 이렇게. 그리고 일단 주식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도 초반에 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가치가 없고 사이버 상에 있는 이런 건데, 주식은 어찌됐든 그 기업의 가치가 그 주식 안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걸로 이제 우리는 보는데, 이거는 뭐 실제 어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있다가 암호화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는 게 많은 부분이 그런 겁니다. 야 애플 시총이 얼마고 삼성전자 시총이 얼마인데 야 리플이 이 시총을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야 리플 시총이 이 가격이 되면 애플의 뭐 10배가 넘어가는데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의 틀을 깨야 된다. 왜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암호화폐잖아요. 화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폐의 어떤 가치를 대신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화폐의 가치들이 이쪽 암호화폐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업의 가치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진구님이 써주셨는데 리플사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스위프트 대항마로 XRP만 있는 줄 알았는데 중국 알리바바 자회사인 엔트파이낸셜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해외 송금을 3초 만에 했다는 이제 기사, 그리고 XRP와 같은 시스템 방식으로 송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으로 송금을 하는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 그 카카오 해외 송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해외 송금이 굉장히 빨라졌다,
빨라졌고, 그 홍보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외 송금하는 방법보다 훨씬 간편하고 수수료도 싸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그런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뭐 지금 엔트파이낸셜 뿐만 아니라 이런 회사들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이제 지금 뭐 카카오 해외 송금이든 아니면 엔트파이낸셜 해외 송금이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XRP 시스템을, 물론 아예 연관이 지금 이 두 회사다 보면 XRP와 아예 연관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게끔 뭔가 이렇게 뒤에 연결이 좀씩은 돼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XRP를 썼다라는 뭐 그런 자료는 저는 못 봤습니다. 혹시 만약에 엔트파이낸셜이라든가 카카오가 XRP를 사용해서, XRP 시스템을 사용해서 해외 송금을 한다라는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좀 자료를 공유를 해주시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답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시면 지금 이 기사거든요. 이 기사에 나옵니다. 보면 리플 대 스위프트 해외 송금 시장의 혈투에서 2019년도 2월 5일에 기사가 나왔고요. 기사 내용의 이제 말미에 끝에 이제 보면 다만 스위프트와 리플 외에 또 다른 강력한 도전자도 있다. 중국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엔트파이낸셜로 블록체인 송금을 시도해 3초 만에 해외 송금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위프트는 벨기에 본사를 둔 은행 간 메시징 서비스이며 200여 개국에 있는 약 11,000개 회원 은행 소유의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미국 재무부 데이터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하루 5조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5조 달러 상당의 거래를 처리하는 네트워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실 이 5조 달러라는 이 금액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플이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 그 블록체인 기술을 엔트파이낸셜이 어떤 기술을 썼냐, 아니면 뭐 카카오 해외 송금이 어떤 기술을 썼냐, 이 부분도 물론 XRP를 썼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좋겠죠.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스위프트가 사실 리플보다 빨라서, XRP보다 빨라서 스위프트가 지금 이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결국에 기존의 이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송금 시장은 누가 네트워크를 빠르게 구축하고 이렇게 연결을 많이 시켜 놓느냐가 중요한 게임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보면 엔트파이낸셜하고 뭐 새로운 강력한 도전자인 엔트파이낸셜, 뭐 카카오 해외 송금, 이런 회사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느냐,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선두에서 치고 나가는 그 회사가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지금 리플이 이런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리플이 그게 1등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을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이유인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트파이낸셜하고 카카오 해외 송금이 XRP와 어떤 XRP 시스템을 사용했다라는 어떤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실현님이 써주셨는데, 이제 중국, 제가 이제 기사 말씀드린 걸 보고 썼어요. 완전 살 얼음판이네요. 어느 순간 와자자 깨질지,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임계 상태 직전이라고 봐야 할 듯 하네요. 경제는 망가져가는데 영화 빅숏에 나왔던 인물처럼 숏에 걸고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겼지만 실업자들 대량 발생될 수도 있고, 집을 잃은 사람들도 부지기수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벌더라도 마음은 안 편할 것 같아요. 중국이 저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생길 건데 걱정입니다. 라고 써주셨고, 예, 말씀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 영화 뭐 국가부도의 날에서도 유아인이 이제 자기한테 자기가 투자를 처음에 하라고 얘기를 했던 젊은 친구가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귀샤대기를 때립니다. 영화에서 정신 차리라고, 너 이렇게 웃고 쪼개지 말라고, 내 앞에서 다시는 웃는 모습 보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다른 사람이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포지션에서 수익을 얻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이거는 저도 이제 싫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물 매도라든가 아니면 하방 포지션을 짜서 수익을 안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되도록이면 차라리 그거에 이제 반대급부인 시장, 그러니까 따로 상승할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을 찾는 거지. 오히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제가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뭐 1000포인트까지 빠질 걸 예상해서 저 선물 매도를 때리진 않는다는 거죠. 예. 물론 제가 포지션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주식 있는 물량을 해지하는 차원에서 때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큼.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공매도로 때리는 거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주식시장이 빠졌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서 나온 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올라가서 그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버는 건, 저는 이거는 뭐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저는 이제 권장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런 경제 위기 상황이 와서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졌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나조차 일단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 되면 이거는 애국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단 여기서 경제적으로 먼저 자립을 해야 되고, 자립하고 내가 여기서 오히려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해서 그 기회를 살려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한 거죠. 암호화폐 시장을 발굴하고 여기서 부를 쌓는다라고 하면 돈을 벌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헐값에 나와 있는 자산들, 분명히 이제 이 자산들을 외국인 금융 세력이 전 노릴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이번에 오는 경제 위기는 중국이 타겟이겠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증권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금융 세력 애들이 싹쓸이 하는 것을 오히려 방지하고, 우리가 주식으로 암호화폐에서 번 돈을 일정 부분 주식으로, 일정 부분 부동산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내 자산들을 우리가 갖고 간다라고 하면 금융 세력이 다 가져가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나. 거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헐값에 나온 중국에 있는 알짜배기 회사들, 이런 것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산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진짜 애국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게 애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로 우리는 살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강명희님이 써주셨어요. 일부 편향적인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머지않아 패권국이 될 거다라는 논리로 정치 경제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을 다스림에 있어 인정할 부분, 전략적 동반 발전을 꾀할 듯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양털깎기를 한 이후에 충분히 중국의 금융자산을 이제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략적 동반자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잠시만요. 그래서 강대강 전략으로 이제 가기엔 오바마 정권 때 두들겨 팼어야 되는데 이미 때를 놓쳤다. 그래서 이미 4차 산업 진입에 중국이 선점하고 앞서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그때 그 중국이 이긴다, 그 서강대 교수님이었나요? 그 교수님이 썼던 그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4차 산업에 지금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긴다. 그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미국의 힘이 너무 약하며 동맹 분열, 유로 붕괴 조짐, 그리고 자국 내 정치적 재선 상황을 볼 때 과거 일본 프라자 합의 때와는 달리 중국의 맷집은 너무나도 거대해졌습니다. 허나 근대 사회주의 국가가 세계 패권을 가진 적이 없으며 미국은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대로 전략적으로 이제 대응해야 할 것이며, 북미 미중 관계는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 국제 정세의 불안 요소를 앞으로 쭉 이어갈 거라 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흐름은 기나긴 호흡으로 인내 관점으로 봐야 될 듯합니다. 예상컨대 비트 신고점을 마지막으로 버블 완성 찍고 새로운 디지털 화폐 세상이 펼쳐질 거라 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두서가 없으셨다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글을 잘 쓰셨고, 일단 제가 봤을 때 동의하고, 일단은 지금 이렇게, 예, 중국이 4차 산업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기축통화는 미국이 갖고 있고, 그 금융에서 패권은, 제가 봤을 때 주도권은 미국이 잡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실 그 중국을 그 금융 쪽에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힘은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력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이번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강대강 전략으로 완전히 밀어붙여서 하는 거에서는 이제 오바마 정권 때 했어야 되는데 때를 놓쳤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위안화 약세, 그리고 중국 이제 증권 그 상해 지수를 내리면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가 저는 이제 암호화폐도 그 부분에 이제 포함시켜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마지막이 될지 뭐 한 번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고점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갈지, 아니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또 디지털 화폐가 또 나올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면 다른 자산으로 바꿔놓을 필요는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임성희님이 써주셨어요. 저도 이제 중국을 일 때문에 텐진에 자주 가는 편이지만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중국은 H채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유령 도시 이렇게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GDP를 어거지로 끌어올렸던 이 부분이 어제 제가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다. 그리고 이런 건설 프로젝트들, 뭐 리조트를 짓는다던가 달러 빚을 써서 그 부동산 회사가 리조트를 짓는데, 이 프로젝트들 기간이 길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위기 상황이 왔다라고 해도 이거를 즉각적으로 매각해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달러 빚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거기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김치즈님이 써주셨는데, 북미 회담 결렬로 인한 우리나라 증시 하락에 비춰보면, 잠시만요. 현 중국 증시도 미중 무역 협상에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됩니다. 어제 금값 하락 역시 달러 강세 예고가 아닐까요? 너무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금값 얘기를 해주신 김에 제가 이제 차트를 열어봤어요. 근데 이제 금값이 빠졌더라고요. 빠졌는데, 일단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점 라인을 일단 넘어가 줘야 된다. 근데 넘어가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금은 일단 여기서, 그래서 금을 제가 이제 이 시장이 만약에 위기로 왔을 때 안전자산으로 금을 찾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물론 방향성은 금과 은,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가 같은 방향성을 띌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금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승할 수는 있지만 금이 주도적으로 상승해 나가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일단 지금 차트를 보시면 2011년도 9월달 고점과요, 지금 18년도 이 고점을 이어보면 일단 지금 이 라인에서 돌파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반등 나왔을 때 넘어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추세선을 다시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 라인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2012년도에 고점을 이어서 이렇게 그려보면 일단은 이 고점으로는 돌파했다가 다시 눌러주고 다시 또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추세선, 그리고 이 두 가지 추세선으로 이제 보기는 확실하게 이걸 넘어갔다, 금이 완전하게 상승으로 넘어갔다라고 판단하기는 제가 그때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인을 봐야 되냐, 금이 상승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제가 보는 건 온스당 1300, 그래서 80에서 90 1390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80에서 이 90달러 이 라인을 확실하게 넘어가 줘서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금은 이와 같은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다. 여기서처럼요. 물론 여기서 이제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상승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상승 전에 잠시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눌러주고 있죠. 눌러주고 돌파해주고 눌러주고 상승,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기 전에 그러면 확실하게 넘어갔다, 어느 타이밍에 만약에 금을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1390달러를 넘어서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라인을 넘어서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금을 이때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중에 아직 금을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은 분들, 근데 이제 금보다는 저는 은이 상승률이 높다고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은화 투자가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그러면 금이라든가 은 둘 다 이제 같은 방향성을 띈다라고 보고요.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1390달러를 넘어가고 돌파 이후에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뭐 금을 투자하시든지 은화를 투자하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뮤찬님이 질문해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중국 디폴트가 발생하는 기업은 거의 회사채고요. 나머지 기업은 이제 중국 국영은행에서 대출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채 기업 중 0.65% 정도만 디폴트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았을 때 중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보고도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실을 보고 정치적으로도 완전 좌와 우가 완전 갈립니다. 그런 것처럼 경제 상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을 보면 항상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누군가는 항상 상방을 보고 누군가는 항상 그 반대 방향인 하방을 본다는 거죠. 그렇게 같은 딱 시기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정반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자료를 놓고도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해서 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중국,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라고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정리를 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디폴트가 적다, 0.65% 정도 디폴트가 적다라는 부분, 이것만으로 이제 중국이 안전하다 판단하는 거는 일단 제 생각에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당연히 반대 방향에서 야 이것 때문에 중국은 안전해 라고 보시는 분들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주식을 지금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상해지수 이제 올라오면서 중국 상해지수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야 이거 봐 중국 안전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만약에 이제 중국의 상장 회사들이 실적이 이제 급격히 안 좋아진다 라고 하면 이런 회사채를 쓸 수 있는 건 상장 회사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회사채 발행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럼 이런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장 회사들이 실적이 지금 좋아졌느냐? 지금 꺾였다는 거죠. 이미 꺾였고, 제가 지난번에 이 기사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중국 상장사의 30%가 실적이 약화됐고, 적자 기업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 기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최종 부도 처리가 된 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돈 갚으라고 했는데, 못 갚겠다 이겁니다. 이자도 주기 힘들고, 원금도 못 갚고, 야, 네가 이제 그 채권자가 돈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되면 이제 부도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부도 처리가 된 회사는 0.65%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부도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고 부도가 나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도 이제 썼는데 중국 상장사 30%가 실적이 약화됐다. 2019년도 2월 7일자 기사고, 세계 경제도 이제 불안불안하다라고 했고, 지금 상장사 태반이 실적이 약화됐거나 적자를 기록했다. 내수 침체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보면 지난해 3,600여 개 중국 상장사 가운데 실적이 악화한 기업은 전체의 30% 정도인 1,070개 정도가 실적이 악화된 겁니다. 이 가운데 적자를 기록한 기업만 400여 개에 달하는 거예요. 400여 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0%가 넘어요. 3,600개에서 지난해 4분기 상장사 전체 매출이 2017년과 같은 기간보다 30% 줄었으며 순이익도 9%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적자를 보는 기업이 지금 400개고 여기서 이제 실적이 악화된 기업은 30% 정도 됩니다. 30%. 근데 이런 실적 악화된 기업이 앞으로 더 실적이 만약에 1분기
2019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뭐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채권 만기가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회사들이 빚을 원만하게 갚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0.6% 디폴트 선언을 했다라고 했는데 0.6%여서 19조 원밖에 안 된다. 뭐 20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조 원이면 사실 뭐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0.6%일 때 20조라고 하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400여 개로 해서 10%가 지금 적자 보는 기업이 400여 개입니다. 이 기업들이 10%가 이제 넘어간다. 해서 이 디폴트 선언하는 기업들이 만약에 10%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금액은 이제 지금 이 금액 0.6%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수치가 0.65%여서 20조 원여서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비율이 조금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디폴트 부도가 나는 회사가 우리나라 이제 IMF 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기업들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막상 채권 만기가 됐을 때 그 사정 안 봐준다는 거죠. 금융세력 입장에서는 그 우리나라 이제 국가부도의 날 영화 보면 그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야, 한국에서 이제 발 빼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채권 만기가 도래했을 때 만기 연장을 잘 해주던 그런 애들이 채권 만기 연장을 한순간 안 해줘 버리는 겁니다. 다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거죠. 못 갚는데 거기 어떻게 돼요? 워낙 가격이 갑자기 원달러가 급등하면서 달러 가치가 뭐 900원에 있던 게 막 1,500원, 2,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어떻게 갚아요, 그걸? 당연히 이제 손 드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달러가 7위안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회사 등급도 우리나라 그때 국가부도의 날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춰버립니다. 신용 등급을 낮춰버리는 순간 그 이자율은 확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 그 신용평가 등급 해놓은 것들, 이게 마찬가지로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등급을 낮춰버립니다. 등급을 낮추는 순간 이자 비용은 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빚을 진 그런 회사들이 빚을 갚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금리 인하와 이제 지급 준비율 인하로 풀고 있는 위안화 가치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중국 국영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인민은행에서 만약에 기업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잘 빌려준다, 위안화를. 그리고 국영기업도 이제 마찬가지다. 근데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국영기업인데도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왜냐면 밑빠진 독에 계속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했다가는 이게 이제 부메랑으로 돼서 돌아올 걸 자기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이거는 한두 개씩 쓰러지는 회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제까지 중국이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멈춰놓은 상태에서 지급 준비율을 계속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서 돈을 풀었습니다. 유동성을 계속 공급했어요. 이거는 사실 위안화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가 7위안을 넘어가줘야 돼요. 그렇게 보는데 어거지로 지금 막고 있는 거다. 인민은행에서 계속 7위안 근처만 오면 개입을 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개입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개입을 해서 빼고 그 위안화 가치를 다시 올리기 때문에 마치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어느 순간 7위안을 돌파하는 순간 저는 한 방에 무너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미국처럼 이제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배짱 좋게 위안화 찍어내서 기업들 살리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일정 부분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중국의 그 부채 비율이 절대 금액이 너무 크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자료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글로벌 이제 부채 현황 해서 지금 더 증가됐습니다. 지금은 일단 예전 자료긴 하지만 보시면 2000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이게 5조 달러 정도세요. 4.9조 달러, 5조 달러에서 2016년도 이제 상반기에 25.5조 달러까지 거의 5배 증가했습니다. 5배 증가했고, 미국은 어때요? 33.6조 달러에서 48.1조 달러. 뭐 2배도 안 넘어갔죠. 한 뭐 50%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뭐 50%래. 500%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중국이 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 빚의 이 절대값 크기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제가 그때
미국 정부의 빚 22조 달러일 때 거의 매년 늘어나는 그 이자 비용이 거의 이제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했어요. 1조 달러. 그러면 1000조입니다. 1000조. 늘어난 이자가. 그러면 지금 중국도 그 이자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자 비용이 얼마일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은 어찌됐든 기축통화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중국이 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2008년도 위기 때도 얘네는 돈을 찍어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큰 피해 안 보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지금 중국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찍어내가지고 만들어냈던 이 중국의 빚 25조 달러가 넘는 이 중국의 빚이 다시 중국을 어떻게 보면 위기로 몰아넣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 절대 금액, 이 빚의 절대 금액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디폴트가 지금은 적다. 비율이 적다라고 해서 저는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IMF 때 또 보시면 그때 경제가 튼튼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근데 이제 중국은 오히려 지금 어제 뭐 리커창 총리인가 얘기한 거 보면 좀 조심해야 된다. 미리 오히려 이제 신호를 주고 있어요. 지금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는 자신들도 자신들 상황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왔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때는 국민들한테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국민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을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안 좋길래 이거를 그 총리가 나와서 얘기를 할 거냐라는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디폴트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인민은행이 어떻게 보면 지급 준비를 낮추고 억지로 인공호흡기에다가 각종 의료 정비 막 총 동원해가지고 거의 완전 죽어야 되는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돈으로만 지금 계속 메꾸고 있는, 매출만 나오지 사실 이익은 없는 그런 회사들을 지금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폴트 선언 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보는 시각인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해석은 각기 다를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상으로 그러면 2019년도 3월 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